핵융합 에너지의 꿈은 항상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처럼 들렸습니다. 화석연료의 단점이나 핵 폐기물의 위험 없이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죠. 수십 년간 전 세계 인재들은 이 꿈을 쫓아왔고 각국 정부는 프랑스 남부에 건설 중인 거대한 이텔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습니다. 정확히는 500억 달러와 수십 년의 노력, 전 세계 과학자들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과 인재가 모였으니 이미 불이 켜졌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터는 아직도 사용 가능한 전기를 단 1와트도 생산하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해리언이 등장하는 거죠. 미국 스타트업 해리언은 이티어보다 훨씬 빨리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2028년까지 핵융합 전기를 생산해서 전력망에 판매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야심찬 목표가 아니라 거의 무모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정부가 수십 년간 노력했는데 민간 기업이 몇 년 만에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헬리온의 진짜 이야기를 다룹니다. 왜 그들은 항상 30년 뒤라는 저주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경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융합 과학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미래와 기후, 어쩌면 인류 문명 자체를 위해서도 말이죠. 핵융합이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사람들은 핵하면 주로 원자를 쪼개는 핵분열을 떠올립니다. 현재 모든 원자력 발전소도 이렇게 작동합니다.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자를 가져와서 쪼개면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매우 강력하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지저분하죠. 결국 장기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남고 아무리 가능성이 작아도 노심용융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반면 핵융합은 무거운 원자를 쪼개는 대신 가벼운 원자를 융합합니다. 그게 바로 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반응입니다. 수소 원자들이 서로 충돌해서 결합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죠. 이상적으로는 이것이 완벽한 에너지원입니다. 탄소 배출도 없고 노심용융 위험도 없으며 수백 년 동안 남는 방사성 폐기물도 없습니다. 오직 깨끗한 에너지일 뿐이고 주요 부산물은 헬륨인데 이건 풍선에 들어가는 무해한 기체와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반세기 넘게 이 기술을 쫓아온 겁니다. 지구에서 원자들을 융합시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연료 자체도 까다롭고요. 대부분의 설계는 수소의 두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에 의존합니다. 중수소는 풍부해서 바닷물에서 바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삼중수소는 희귀하고 방사성이라서 원자로는 리튬을 이용해 기계 내부에서 직접 상중수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헬륨-3으로 중성자 문제가 적고 더 깨끗한 연료지만 지구에선 매우 희귀합니다. 그래서 달에서 헬륨-3을 채굴하자는 농담이 나오고 그만큼 비현실적이란 의미입니다. 또한 물리학적 문제도 있습니다. 융합을 위해 양전하를 띤 원자핵들의 반발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즉, 태양의 중심보다 몇 배나 더 뜨거운 섭씨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전하를 띤 입자들의 수프인 플라즈마를 가두는 것이 진짜 공학적 악몽의 시작입니다. 마치 이미 충분히 악몽 같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과학자들은 진전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유명한 것이 Q로 투입 에너지 대비 산출 에너지 비율을 뜻합니다. Q가 1이면 핵융합이 투입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생성했다는 의미입니다. Q가 10이라는 것은 투입 에너지보다 10배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는 뜻으로 상업적 전력 실현에 필요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Q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플라즈마를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아주 짧은 순간만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발전소는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시스템은 플라즈마를 펄스 방식으로, 다른 시스템은 안정적 연소를 목표로 하지만 모두 플라즈마 주변 재료 관리는 필요합니다. 보통 반응에서 생성된 중성자는 원자로 벽에 흡수되는데 이로 인해 벽이 부서지기 쉽고 방사능을 띠게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완벽하게 맞추더라도 수년간 혹독한 환경을 견딜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과학자들은 처음부터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에는 핵융합이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제핀치 기계, 즉 순간적인 강한 전류로 플라즈마를 압축하려는 장치들이 빠른 성과를 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동안 실용적 핵융합 에너지가 곧 실현될 거라 여겨졌지만 플라즈마가 불안정해 의미 있는 에너지를 얻기 전에 계속 붕괴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토카막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에서 개발된 이 장치는 도넛 형태의 챔버와 여러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가둡니다. 토카막은 오늘날에도 핵융합 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험용 원자로부터 이터까지요. 토카막은 기록적인 온도, 플라즈마 구속 시간, 꾸준한 성능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토카막도
순전력을 생산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왜 사람들이 핵융합이 항상 3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농담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핵융합에서 돌파구가 생길 때마다 항상 새로운 장애물과 수정된 일정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융합이 에너지의 성배라면 이터는 이를 담기 위한 대성당과 같습니다. 이터는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핵융합을 해결하려는 대표적 시도입니다. ITEA는 프랑스 남부에 건설되었으며 유럽,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모두 자원과 기술, 자금을 모아 함께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이털의 총 비용은 현재 500억 달러를 넘었고 그 규모는 약 2만 3천 톤에 달하는 기계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털의 목표 역시 그 규모만큼이나 큽니다. 이터는 발전소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범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목표는 Q값 10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태가 최초로 진정한 연소 플라즈마를 만드는 기계가 됩니다. 연소 플라즈마는 핵융합 반응으로 많은 에너지가 생성되어 외부 열 공급 없이 스스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터는 상업용 원자로에 적용할 기술 통합을 위해 삼중 수소 증식 시스템도 시험할 예정입니다. 즉, 이터는 핵융합 분해를 대표하는 선도 프로젝트로 성공하면 핵융합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 아님을 입증할 것입니다. 이태는 물리 원리가 통하고 공학적 과제가 관리될 수 있으며 인류가 핵융합 발전소를 현실적으로 계획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터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이미 몇 년 전에 첫 플라즈마를 달성했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목표 시점은 2030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실제 중수소, 삼중수소 운전, 즉 진짜 핵융합 연료 혼합을 쓰는 단계는 2030년대 중반쯤에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용 초과, 건설상의 어려움, 그리고 수십 개국을 조율하는 엄청난 난이도까지 더해지면서 이태가 희망의 상징이자 동시에 좌절감을 안기는 존재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핵융합이 실험실에서 몇 초 동안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도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정부들에게는 이 개념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남아있지만 동시에 헬리온과 같은 기업들이 대담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막대한 예산과 오랜 건설 기간, 2030년까지 이어지는 이 티어를 보며 더 빠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입니다. 헬리온은 2013년 워싱턴주 레드먼드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공동 창립자 데이비드 커틀리와 크리스 필은 플라즈마 물리학과 추진 분야 출신으로 헬리온을 핵융합 가능성 증명 이터의 목표에서 그치지 않고 전기 판매 회사로 차별화해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헬리온은 오픈AI CEO 샘 알트먼, 미스릴 캐피탈, 카프리콘 인베스트먼트 그룹, Y 콤비네이터 출신 투자자 등 대형 투자자들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유치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5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는 제품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서는 사실상 유니콘 영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다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제품을 팔기 전에 비전을 먼저 파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2023년 이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고 2028년까지 핵융합 전기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보죠. 우리는 양해각서나 단순한 협력 의향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원자로에서 생산될 전기에 대한 실제 상업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셰프가 아직 실험실에서 요리법을 연구하고 있어서 식당조차 지어지지 않았는데 그 식당에서 식사를 미리 결제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마이크로소프트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합니다. 핵융합이 성공하면 서버팜 아래서 금을 찾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일찍 선점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헬리온은 그들의 차세대 기계를 폴라리스라고 부르며 이 기계는 단순히 핵융합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력망에 순전력을 공급하는 세계 최초의 기계가 될 예정입니다. 헬리온은 이타 등 대형 핵융합 프로젝트와 달리 원자로 형태부터 차별화해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헬리온은 FRC 자기장 역전 구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선형 챔버 양쪽 끝에서 두 플라즈마 덩어리가 서로를 향해 발사됩니다. 이 두 플라즈마가 충돌하면 하나의 플라즈마 덩어리로 합쳐지고 이후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점점 더 압축됩니다. 이 압축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여 결국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선택한 연료도 독특합니다. 이터라 중수소와 삼중수소 혼합물을 사용하는 반면 헬리온은 중수소와 헬륨3 혼합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헬륨-3는 매우 희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 따르면 헬륨-3과 중성자 발생이 적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중성자가 원자로 벽을 손상시키고 방사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성자 양을 줄이면 유지 보수가 쉽고 운영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것은 도박이지만 성공하면 핵융합의 가장 어려운 공학 문제를 영리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들이 전통적인 터빈을 돌리고 물을 가열해 증기로 만드는 연력학적 방법 대신 플라즈마의 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성공한다면 핵융합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물리학자들은 헬리온이 자사 어떤 장치에서도 아직 공개적으로 순에너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전 것보다 더 강력한 프로토타입 7개를 제작 테스트했지만 아직 원하는 순에너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헬리온은 이미 핵융합 반응을 일으켰지만 이를 대규모로 지속하며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여전히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와 주요 대기업 고객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민간 핵융합 스타트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핵융합의 첫 상업적 주자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손에 닿지 않는 대담한 약속의 새로운 장을 보는 것인지입니다. 헬리온의 난관과 위험. 헬리온의 약속에 너무 들뜨기 전에 잠시 현실 점검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물리학, 공학, 그리고 일정은 모두 헬리온의 그럴듯한 홍보가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물리학부터 시작해볼까요? 헬리온의 접근 방식은 FRC에 기반합니다. 플라즈마로 된 연기고리를 상상해보세요. 단지 공기 중을 느릿하게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1억 도에 달하는 하전 입자들의 구름이 스스로를 찢어버리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리온의 비결은 이런 플라즈모이드를 2개 만들어서 고속으로 서로 충돌시키고 자기장으로 압축해서 핵융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면 우아해 보일 수 있지만 플라즈마를 다뤄본 사람은 그것이 미끄럽고 불안정하며 예측 불가하다는 걸 압니다. 플라즈마를 가두는 건 고무줄로 젤리를 붙잡는 것과 비슷합니다. 헬리온의 비결은 토카막처럼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대신 독립적인 짧은 펄스로 플라즈마를 발사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몇 분 동안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매번 발사되는 펄스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플라즈마가 충분히 압축되지 않으면 반응이 유용한 에너지를 만들기도 전에 그냥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리고 연료 문제도 있습니다. 헬리온의 가장 큰 장점은 헬륨-3입니다. 이것은 표준 중수소, 3중수소 혼합물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해로운 중성미자를 방출하는 희귀 동위원소입니다. 원자로 벽이 무너지기 전에 몇 년 이상 지속되는 원자로를 원한다면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헬륨-3는 희귀합니다. 사용 가능한 대부분의 헬륨-3는 3중수소 분결하는 매우 느린 과정에서 나오거나 천연가스에 들어있는 극소량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헬리온은 중수소 원자가 융합할 때 부반응으로 원자로 자체에서 헬륨-3을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대규모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차가 스스로 만들어낼 연료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원리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물리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펄스 시스템 자체입니다. ITAR 같은 연속형 원자로는 캠프파이어처럼 지속적 연소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에 헬리온은 자동차 엔진처럼 펄스 형태로 작동합니다. 단지 훨씬 더 큰 위험이 따를 뿐이죠. 즉, 마이크로 초단위 에너지 방출이 가능한 고출력 커패시터와 정밀 타이밍, 혹독한 환경을 견디는 전자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품들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실험실에서 수백 번 발사하는 것과 수년간 매일 시스템이 고정없이 작동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또 중성자도 잊지 마세요. 헬리온의 주장은 헬륨-3을 사용함으로써 토카막처럼 유지보수가 어려운 파괴적인 중성자 플럭스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반응 때문에 여전히 중성자가 발생합니다. 이터가 겪어야 할 만큼 많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료가 손상될 만큼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중성자 문제가 없다는 주장 말이죠. 그건 완전히 정직한 말은 아니고 중성자 문제가 좀 더 작을 뿐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하죠. 헬리온이 플라즈마 안정성을 완전히 해결하고 커패시터가 버텨도 발전소를 건설해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스타트업의 낭만이 관료주의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타르는 정부의 지원과 과학 프로젝트로 취급하는 체계 덕분에 이 점을 얻습니다. 헬리온은 동시에 다른 발전소처럼 허가, 환경심사, 안전규정,
전력망 통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풍력 발전소나 송전선 허가 과정을 보면 이런 프로젝트가 얼마나 쉽게 지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문제가 있습니다. 2028년 은 헬리온에게 저주가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전기를 공급하면 그들은 세계 최대 과학 프로젝트를 뛰어넘은 선구자로 칭송받을 것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그들은 실현되지 않은 핵융합 약속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헬리온의 시도가 위험하고 공격적이며 지나치게 야심차다고 봅니다.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원자로를 만들고 그게 작동하는지 입증하고 인허가를 받고 5년 안에 전력망에 연결한다는 것인가요? 대부분의 기존 원자력 발전소는 서류 작업만 해도 그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헬리온의 물리적 원리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해도 물류 문제만으로도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헬리온이 그 기한을 놓치면 핵융합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더 나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주저하게 되고 정부도 더 회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헬리온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오히려 이 분야가 후퇴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들, 정치, 그리고 세계적 이해관계입니다. 헬리온만이 핵융합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을 선두주자라고 부르는 것도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주로 이터 집중하지만 민간 쪽에는 저마다 별의 에너지에 이르는 지름길을 찾았다고 믿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먼얼스 퓨전 시스템즈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MIT에서 분사했으며 장치 스파크, 이터와 같은 토카막 설계를 바탕으로 하며 소형화됐고 고온 초전도 자석으로 성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은 원자로가 더 작고 저렴하며 더 빨리 가동에 들어간다는 약속으로 수십억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그들은 이터는 전보제트, 우리는 프라이빗 제트 버전을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에는 TAE 테크놀로지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1990년대부터 이 일에 10억 달러 이상을 써왔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자기장 반전 구성으로 헬리온의 아이디어와 비슷하지만 중성자를 생성하지 않는 연료인 양성자 붕소융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들 정도로 들리죠. 그렇지 않나요? 깨끗한 비중성자성 에너지, 방사성 폐기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섭씨 30억 도가 넘는 온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좋게 말해도 엄청난 온도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지원하는 제너럴 퓨전은 플라즈마를 피스톤으로 때려서 말 그대로 액체 금속구 안에서 압축하려고 합니다. 이건 대담한 개념이지만 때로는 테드 강연에서 멋지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공학적 난관에 부딪히는 그런 아이디어처럼 믿겨지기도 합니다. 영국의 퍼스트라이트 피전은 관성 가동을 위해 발사체로 표적을 쏘는 방식, 즉 총알로 핵융합을 시도합니다. 역시 잠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방식이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대규모 확장 불가능한 시연에 불과할까요? 모두 같은 게임을 하지만 각자 다른 규칙으로 플레이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하나는 수십 년과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중앙 집중식 다국적 관료 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선점 효과를 노리는 민간 기업들의 무리입니다. 여기서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누가 먼저 핵융합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큰 이점을 얻기 때문입니다. 풍부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화석연료나 불안정한 공급망에 얽매이지 않는 에너지원에 접근하면 큰 지정학적 영향력과 정치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수십억 달러가 미국 스타트업에 투입되며 에너지부도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토카막에 크게 투자하며 빠르게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스트 원자로는 플라즈마 지속시간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럽은 이탈에 집중하며 프랑스가 세계 핵융합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체 프로그램이 있지만 더 체계적이고 덜 화려합니다. 핵융합 경쟁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며 60년대 우주 경쟁을 떠올리게 하지만 더 큰 것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우주 경쟁이 명예와 탐험이었다면 핵융합은 에너지 안보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에 따라 단순히 깃발을 꽂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 에너지 미래의 열쇠를 줄 것입니다. 이제 헬리온이나 경쟁자 중 하나가 10, 20년 내 핵융합에 성공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첫 번째로 엄청난 변화는 분명합니다. 기후. 만약 핵융합이 실제로 기저부하 전력원이 된다면 탄소 계산은 단번에 달라질 것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방사성 폐기물도 없고 노심 용융 위험도 없으며 우라늄 농축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문제 없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석유 국가들의 변화도 궁금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처럼 예산이 석유와 가스 수입에 의존한다면 핵융합은 존재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조금만 늘어나도 석유 시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한 도시가 스위치만 켜도 소형 핵융합 발전소에서 모든 에너지를 얻는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붕괴의 시작이자 권력 구도의 완전한 재편을 의미할 것입니다. 특허, 공급망, 제조 능력을 가진 이들은 발전소가 아니라 주권을 파는 것입니다. 핵융합 수출을 통제하는 회사가 에너지 미래를 지배하며 이는 반도체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TSMC 때문에 대만이 전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이제 그 영향력이 모든 가정, 데이터 센터, 공장의 전력 공급에 적용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봅시다. 만약 전기가 갑자기 저렴해지고 사실상 무한해진다면 어떤 산업들이 새롭게 열릴까요? 인공지능이야말로 가장 뚜렷한 예죠. 데이터 센터는 이미 엄청난 속도로 전기를 소비하고 있고 서버팜을 수용하기 위해 전체 주들이 전력망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이 실현된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산업도 마찬가지로 탈탄소화가 어렵지만 핵융합이 가능해지면 깨끗한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아직도 전력이 부족한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정적인 전기가 없는 마을들, 디젤 발전기로 운영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핵융합이 충분히 모듈화되고 소형화되어서 외딴 지역 사회나 광산, 심지어 바다 위의 선박에도 원자로를 설치할 수 있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풍부한 에너지가 당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혹은 당신의 정부가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혁명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면 종종 예상치 못한 이득과 파급 효과가 따릅니다. 우주 경쟁은 GPS, 위성통신 등 과학적 돌파구를 가져왔고 맨해튼 프로젝트는 파괴적이지만 핵의학과 현대 컴퓨터 기술도 남겼습니다. 핵융합은 이미 커패시터, 초전도체, 플라즈마 물리학, 그리고 반도체 스위칭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창업용 원자로를 끝내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이 기술은 다른 산업에 확산될 것입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그 영향은 인터넷만큼 클 수 있습니다. 핵융합이 성공하면 금융산업도 변화할 것입니다. 헬리온 등 스타트업이 먼저 성공하면 전례 없는 투자붐이 올 수 있습니다. 수조 규모의 자금이 단기간에 이 분야로 몰릴 것입니다. 정부들도 보조금 지급, 규제, 기술 무기화에 분주하게 움직일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정신이 번쩍 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대규모 에너지 혁명은 세상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경쟁도 심화시킬 것입니다. 핵융합을 통제한 쪽이 기술을 공유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무한한 에너지는 곧 무한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정말로 작동하는 원자로의 핵심 기술을 모든 나라에 그냥 넘겨줄까요? 중국은요? 핵융합 발전소가 새로운 냉전에서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즉 헬리온이 성공하면 이는 특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후 문제 해결, 경제 재설정, 다행성 시대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 산업, 군사 권력의 규칙이 다시 쓰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가와 향후 주목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감안하면 결국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헬리온이 2028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핵융합 기대 사례에 불과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답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일 겁니다. 한편으로 헬리온은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1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모았습니다. 헬리온은 허황된 꿈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걸 회사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득해 구매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헬리온은 1억 도가 넘는 플라즈마를 만들어내는 등 기술적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로 핵융합 연구자들이 샴페인으로 축하할 만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1억 도를 달성하는 것과 그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플라즈마를 가두며 실제로 순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핵융합 과학자들이 해왔던 모든 약속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매 10년마다 누군가는 우리가 20년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곤 했죠. 어쩌면 헬리온이 마침내 그 저주를 깨트릴 수도 있고 아니면 2028년 그저 조용히 과거로 사라지는 수많은 희망적인 날짜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